안녕하세요. 책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중년 여성을 위한 마음치유 심리학.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지은이는 박성만, 발행은 추수바입니다. 중년이 되니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외로움은 밀려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여성들은 나보다는 가족과 아이, 타인에게 맞추는 삶이 더 익숙했고 그게 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적 가치가 중시되던 시대에 자라면서 아이다움, 여성성과 같은 자연스러운 내면의 특성을 억압했기에 더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 책은 삶의 전환점에 선 중년 여성을 위한 심리 치유서입니다. 4050 여성들이 현실에서 쉽게 맞닥뜨리는 고민들을 모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답변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어 실제 상담을 받는 듯한 깊은 몰입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저자는 특유의 담담하고 따뜻한 어조로 상처 입은 내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면서도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익숙한 내 모습에서 벗어나 내면의 새로운 나를 찾는 법, 자식과의 관계,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떠나 오롯한 나로 서는 방법, 그리고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자의 인생은 정말 다 그런 건가?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둘째도 대학에 들어가니 학비라도 보태려 일자리를 찾는데 몸쓰는 일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져도 여자 인생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제 엄마도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위안으로 만든 허구인 것 같습니다. 또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달래러 만든 말이 아닌지요. 저는 마음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인생의 목적은 자기 성장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가난한 나를 위로하는 하나의 방책 같아 씁쓸합니다. 재벌이나 그들의 2세는 영성인이 하는 책들을 뒤적이며 마음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답지 않게 갑자기 돈으로 심란해졌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저는 늘 중년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때면 한편으로는 이게 다 부르주아 심리학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중년 심리학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분석 심리학도 부르주아 심리학이란 말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막일이라도 해야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람, 또는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질병으로 평생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쓴 중년 심리학 도서에 대한 반응 중에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중년엔 돈만 있으면 된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 배부른 소리 맞습니다. 당장 배에서 배고른 소리가 나는데 한각에 내적 성장이나 논하고 있을 겁니까? 당장 나가서 몸 쓰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에게 명상이니 영적 독선이 하는 말들은 다 사치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빈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오면 생업을 위해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다 허상이 아닐까요? 이만하면 됐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에서 돈 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직에서 물러나면 어디다 투자라도 해야 덜 불안하다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걱정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돈 버는 일은 끝도 없고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사람을 데리고 놉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각계각층의 사람과 심리 상담을 하면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벌어들일 돈의 양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사람의 무의식에는 그가 평생 동안 벌 돈의 양을 정하는 원형이 있다고 할까요? 돈을 많이 벌 운명의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의 원형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돈의 초연한 운명은 돈에 대한 집착이 없고 그의 원형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의지로 노력해봐야 지극히 미미한 양의 차이만 있습니다. 누가 재테크에 성공하여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해서 내 길도 아닌데 따라가봐야 손실만 나거나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오더군요. 지극히 미미한 것에 인생 전체를 거시겠습니까?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보이는 족족 쓸어 담는다고 합니다. 반면 그 밖에 다른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둘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중년 이후에 다시 재회하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생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모습은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의 양의 힘처럼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인생의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무엇에 애착하느냐가 삶을 결정한다. 사람은 저마다 우선순위로 둔 가치에 정신적 에너지를 투여합니다.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로 돈 잘 버는 사람의 마음을 24시간 밀착 촬영하면 어떨까요? 정신 에너지의 70%는 돈으로 가고 그런 내적 환경이 조성되는 모양이 찍힐 겁니다.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투자한 에너지가 큽니다. 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면 반대의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 마세요. 그들은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소리에 충실하면 충분합니다. 존재감은 거기서 나옵니다. 돈 잘 버는 친구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년 책을 내냐고 부러워하더군요. 저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몰입하는 것처럼 나는 마음소리에 몰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돈의 족쇄에 갇혀 그 밖에 다른 가치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돈 걱정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필요한 돈은 생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의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뒷바라지 하다가 몸쓰는 일을 하러 나가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인가요? 남편이 사업상의 이유로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출장이 잦고 지병이 있더라도 돈 많은 남편의 아내는 여자의 인생은 다 그렇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보상해 줍니다. 돈은 정말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야 전업주부 하다가 늦게 일을 찾아 나선 사람이라 합시다. 남편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에게 돈 잘 버는 잠재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번 걸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남편의 친구들은 재테크도 잘하더군요. 남편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에 대한 애착이 떨어질 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애착하는지에 따라 그의 가치관과 삶이 결정됩니다. 애착 대상은 자아의 의지가 아닌 무의식이 선택합니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이 집단의식을 따라 돈에만 애착한다면 세상은 돈 세상이 됩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따르면 전 세계 돈은 약 60조 달러입니다. 이 중 돈의 가치는 10%인 6조 달러입니다. 나머지 90%는 무장경비원의 엄호를 받으며 은행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돈에 종속되면 은행만 부유해지고 무장 경비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간관계, 일, 선행, 독서, 학문, 예술, 문화, 과학 등 애착 대상은 다양합니다. 단번에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자기계발서에 현혹되지 마세요. 돈은 그저 수단이자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 원리를 깨트려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에 관한 한 자족하는 것부터 배운다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은 나만의 자산을 생각하라. 당신 부부는 고등학생 시절 한 문학 발표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문학소년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청소년기에 무엇에 끌리는가를 잘 살피면 앞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이 보입니다. 두 분은 서로 끌리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친구같이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해 오랫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당신은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고정봉급은 나오고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이 곧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비의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생각하지 않은 일에 돈 쓸 일이 많아집니다. 궁여지책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도 좀 봤습니다. 나이 50이 되자 돈으로 평가받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당신은 돈의 거대한 힘에 눌렸습니다. 일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중년 여성 죄취업의 척박한 현실과 돈의 괴력 앞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돈 많은 남편을도 풍족하게 사는 동창생 아무개와 비교하니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해봤자 들어오는 소득은 최저시급. 여자의 인생은 다 이런 건가? 갑자기 노후가 불안해졌습니다. 벌어놓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 쓸 일은 많고
그냥 자족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삶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실 여자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불확실한 미래는 더 불확실해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 관리를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두려워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돈의 횡포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의 실체는 돈이 아니라 돈 걱정입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필요한 곳을 채우고 다시 흐릅니다. 골을 깊게 파서 고이게 하니 돈이 썩고 썩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니 돈 걱정에 나날을 소비합니다. 열심히 살면 꼭 필요한 돈은 나를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 걱정은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옵니다. 돈 걱정이 들 때는 지금 내가 가진 그 밖의 다른 자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농축된 부부의 자산을 찾아보세요. 중년 이후에도 대화가 통하는 부부는 흔하지 않습니다. 당신 부부는 서로 통합니다. 주말이면 공공도서관에 함께 가서 반나절을 독서에 몰두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돈이 필요 없는 취미입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저렴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깁니다. 당신 부부는 둘을 하나로 이어주는 단단한 중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의미이자 즐거움이고 부부가 발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부부가 당신 부부 같으면 세상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 당신이 단지 돈 문제로 여자의 인생은 다 그런 것이냐고 한숨을 내쉬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남편 정년은 아직 남았고 당신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과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최고의 은총입니다. 중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리모델링 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 부부는 청소년기부터 문학소년이란 기초에 걸맞은 인생의 건축물을 세워왔습니다. 그 위로 중년 이후의 삶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병에 걸렸습니다. 말에 상찬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닌 참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당신 부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부부의 삶이 곧 세상에 전하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 부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그에게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곧 자기인 것처럼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돈 문제로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생겨 이혼했습니다. 자식들도 마음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나이 60이 되니 외롭고 모든 게 다 허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회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발견했지만 돈만 알던 이전 삶의 방식이 그를 갈등하게 합니다. 은행과 각종 투자처가 그의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쌓여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은행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베풀지 못하고 살아온 그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먼저 내적 수양을 해야 합니다. 일찍부터 돈에 눈을 떠서 강남 노른자 땅의 대형 평수 아파트에 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굴리고 명품을 몸에 휘감고 외로울 때마다 해외여행을 떠나고 고급 식당을 찾아다니는 동창생 아무개와 당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그는 그런 삶을 원했고 당신은 지금의 삶을 원했습니다. 삶은 매일매일 진화합니다. 왜 뒤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절망합니까? 신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신은 돈에 의지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돈을 줌으로써 그가 절망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반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음으로써 돈은 삶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십니다.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당신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여자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가족들이 제 잔소리를 이해 못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집에서도 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아는 바깥의 사람들은 저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 남편은 저 같은 똑순이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쟁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아들도 덩달아 저를 잔소리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거의 항상 옳고 그대로 안에서 탈이 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제 말이라면 파트로 두부를 쓴다고 해도 믿는데 말입니다. 왜 집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잔소리는 억압된 감정의 산물. 이 세상의 모든 잔소리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실보다 감정이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맞고 내 말은 틀리다. 이는 소위 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벌써 꼰대가 되면 소통할 사람을 잃고 사람들이 내 곁을 서서히 떠납니다. 젊어서 똑순이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됩니다. 바깥에서의 평판이 만점인 사람은 가정에서는 50점을 채 받기 힘듭니다. 바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과 일에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이나 외부 활동에 맞추기 위해 억압한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족에게 발산합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하는 잔소리는 바깥에서 못한 자기 표현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은 이성의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사회생활은 잘하고 감성 원리가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남성성, 즉 이성으로 무장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의식에 자리 잡아야 할 여성성, 즉 감성은 오히려 무의식에 억압했습니다. 나는 꼭 도덕 선생님하고 사는 것 같다는 남편의 투덜거림을 귀담아 들어 보세요. 집에서도 도덕 선생님 같다면
현명한 엄마와 아내는 아닙니다. 이는 여성성이 덜 의식화된 것입니다. 여성성은 부드러움, 친절함, 따뜻함, 수용하는 마음 등입니다. 당신은 이런 특성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치스러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특성을 가진 남편을 남자답지 않다고 핀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남다른 여성성이 당신의 성격을 견디고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숨쉴 구멍이라도 생긴 겁니다. 당신은 남편의 여성적 특성을 남자답지 않다고 폄하했습니다. 여성성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회피한 것입니다. 내적 성장은 나에게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약점이라고 여기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면 경직된 인격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장점이 되어 사회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구별이 안 돼 가족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영은 당신이 변해야 할 때를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을 대체한 뛰어난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감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나약한 인간의 자기 변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신화를 다시 쓰려고 당신은 냉철한 아내와 엄마가 됐습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하다라는 것은 장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변화할 때라는 신호는 가족에게서 옵니다.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바뀐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드나요? 가족들 역시 변화하려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은 가족의 의식이 되어 내게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잔소리는 멈추고 가족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가족은 당신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에서는 당신의 도덕 선생을 음악 선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장수를 광대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사회적 능력을 주부의 평범한 일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권위 있는 교단에서 정장을 입고 예의 갖춘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은 그곳과 다릅니다. 당신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가 가정입니다. 집안에서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됩니다. 가족이 그 틈으로 숨을 쉽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외면한 허름하고 빈틈이 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 쓴 연장을 쓰는 겁니다. 손에 맞지 않아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에 떠났던 동료와 후배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누구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2배의 이익을 챙겼는데 반대로 저는 그만큼의 손실을 봤습니다. 저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수면장애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행이 오는 이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멋진 자존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하여 남편이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 여기다가 엉겹결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까? 그 단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있는 희귀 현상이 저의 마음을 다 긁어놓았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속을 더 타게 한 것은 남편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태연해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른 집값을 수시로 점검하며 제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 살림으로는 다시는 강남에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왔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도 선잠을 잤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가치가 중요한가? 돈보다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 잠깐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돈은 공부한다고 벌리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관은 공부하면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둘 다 있으면 좋잖아. 너는 그럴 수도 있었잖아. 바보같이. 이렇게 제 머릿속은 요지경이 됩니다.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커플로 모여 흥겨운 술판을 벌였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남성들이 소지한 보석을 모두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남자들은 그 여성을 추격하다 부처를 만났습니다. 부처가 물었습니다. 보석이 중요한가? 자기가 중요한가? 잠시 생각에 잠긴 그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깨닫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술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할 것은 자기입니다. 잃은 돈을 찾아봐야 그 돈으로 술을 마셔 자기를 잃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돈보다 자기가 중요하다. 돈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자기는 마음먹기 마련입니다. 현자는 돈을 버리고 자기를 찾아 삶의 고뇌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무슨 말이야?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편을 미워합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은 돈, 아니면 그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전자는 불가능합니다. 남편은 말이 사업가이지 가져다 주는 돈은 안정적인 월급쟁이만도 못합니다. 돈을 능가하는 가치관만이 저를 구원해 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관, 그것들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세상을 초연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도대체 저에게 신앙은 무엇인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제 욕망을 기도했습니다.
복권이라도 당첨되어 잃은 돈을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정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영이신데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제가 하나님께 돈이나 달라고 하는 꼴이 우습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신앙의 민낯이구나. 사람들이 신에게 구하는 것은 다 이런 식이구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여기저기서 들리는 통성기도는 주시옵소서였습니다. 작정기도에서 제가 얻은 것은 복권 당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부끄러운 이기적 욕망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불행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옵니다. 내 몸도 언젠가는 땅속으로 썩어 흙이 됩니다. 내 몸이 더 비싼 지역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잠시 있다고 해서 행복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불행이란 말입니까? 나란 존재를 위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비교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감기 눈을 뜨게 하는 하늘이 내린 위대한 은총이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집값이 좋지 않아 매물로 내놔도 잘 나가지 않던 때 남편은 이 집을 팔고 공기 좋고 깨끗한 전셋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1에 몰두해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편이 나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지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매매를 성사하려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저를 막다른 코너에 밀어넣고 각성시키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저일까요? 저는 아직 돈이 좋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길을 돈과 함께 가면 안 되나요? 크고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견고히 다져진 제 가치관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밝은 대낮으로 나오면 자동적 사고가 저를 괴롭힙니다. 그 지역으로 가면 최근에 재건축한 고층 아파트가 더 높게 보입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시는 그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살 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거기 산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공기만 안 좋던데. 나로 돌아오면 내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유치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이면 성경과 찬송가를 허리에 끼고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무엇이 잘되는 것인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역설적으로 제 기도가 응답받아 저는 지금 더 잘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정을 떼어놓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봤습니다. 다 기분이 문제이고 체면이 문제이고 자존심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을 다시 읽었고 불경과 힌두교 경전도 읽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스쳤던 구절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와닿았습니다. 경구에 몰두하는 일은 저의 유일한 기쁨이요 치유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착 대상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명품에 집착하는 사람, 국가 승용차에 집착하는 사람, 고급 여행에 집착하는 사람, 맛난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그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다들 몇 보따리씩 끼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것들을 버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의 소리를 되새김질 합니다. 무겁지 않으냐?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했단다. 내적 성장에는 올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처럼 단번에 2배나 올라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돈방석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수의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배워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현실과 진리의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비교 의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는 압니다. 지난 3년간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잠을 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고층 아파트만 보면 생기는 공황장애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자아는 비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와서 저를 시험하곤 합니다. 저는 저에게 채찍질합니다. 버려라, 그리고 사랑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